어머니가 아들 잃어버리고도 정신이 멀쩡하신가 봐요? 며느리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준호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그 아이가 내게 던진 말이었죠. 나는 거실 바닥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등기부 등본, 지적도, 30년간 모아둔 선산 관련 서류들. 아들을 찾을 단서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 믿으며 밤새 뒤지고 있었는데 가족조차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군요. 시어머님, 준호 오빠는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 집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때 내가 서연이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손을 댄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 아들을 찾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듣다 보시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등기부에 우리 선산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24년 9월 10일 추석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 오후 구청 등기과에서 나는 직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썰렁한 에어컨 바람에 서류들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큰아들 준호가 내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지만 그 아이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2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늘 침착하고 성실한 공무원인 그 아이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동시 와룡면 산 23번지는 3개월 전에 타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옵니다. 3개월 전이라니. 나는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이 종이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달아해진 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1962년부터 우리 시댁 이씨 문중 선산입니다. 한 번도 팔거나 넘긴 적이 없어요. 이게 시작이었구나. 우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된 순간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호가 운전하는 내내 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이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분명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42살의 든든한 아들. 매주 집에 들러 안부를 묻는 효자. 하지만 그 아이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되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죠. 선산이 없어졌대. 누가 팔았다는데 우리는 판 적이 없거든. 서연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서연이도 진심으로 놀랐던 거였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저녁 식사 시간. 밥숟가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작년 추석 때 선산에서 찍은 사진.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 묘 앞에서 절하는 모습. 밤 10시. 준호가 내 방문을 노크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와. 준호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척해 보이는 얼굴. 제가 내일 새벽에 선산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왜 그 이른 시간에? 낮에는 누군가 감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용히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왜 그때 말리지 못했을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같이 가자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조심해서 다녀와. 꼭 조심해야 해. 새벽 4시,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색 소나타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것이 내가 본 준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7시,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는요? 선산에 갔어. 금방 온다고 했는데. 8시, 9시, 10시.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오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서연이가 초조해했습니다. 어머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후 2시 경찰서에 전화했지만 성인 남성이 몇 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은 아닙니다. 24시간은 지나야. 그 24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1분 1초가 칼날처럼 심장을 도려내는 시간이었어. 해가 지고 준호가 나간 지 정확히 24시간. 창밖에 보름달이 환하게 떴지만 내 마음은 칠흑 같았죠. 자정, 현관 밖 발자국 소리. 문을 열었더니 하얀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사진 한 장. 준호의 차가 선산 입구에 버려진 모습. 뒷면에 글씨. 더 이상 캐지 마시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어디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싸움을. 등기부의 빈칸. 그 빈칸이 내 아들을 삼켰고, 이제 우리 가족마저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 지적도, 30년간 모아둔 선산 관련 영수증들, 심지어 시아버님이 남기신 묘지 관리 수첩까지.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아들을 찾을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믿으며 밤새 뒤졌습니다. 시어머님, 또 안 주무셨어요? 서연이가 거실로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훤한 얼굴. 그 아이도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서연아, 여기 봐. 3개월 전이라고 했지? 그때 준호가 출장 간 날짜랑 비교해 보니까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잃어버리고도 정신이 멀쩡하신가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서연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시어머님, 준호 오빠는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 집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라고요.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서연이가 뺨을 감싸 쥐고 나를 노려봤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저한테 손대신 거예요?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내가 한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우리 준호가 도망갔다고, 가족을 버리고, 내가 우리 아들을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서연이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보다 더 잘 알죠. 매일 밤 한숨 쉬는 소리, 추석 설날만 되면 우울해하는 모습. 다 봤다고요. 그건 선산 지키고 제사 지내고 매주 어머니 찾아뵙고 42살 남자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도 있는데.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민준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집 나갔다고 말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72시간이 지나서 정식 실종 신고를 받으러 온 거였죠. 이준호 씨 가족 맞으십니까? 키가 큰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나는 서연이와의 다툼을 멈추고 형사에게 다가갔어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형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금전 문제나 여자 문제. 없어요. 우리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옆에 있던 젊은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우울증 같은 증세는 서연이가 갑자기 나섰어요. 있었어요. 시댁 선산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매년 명절 때마다 나는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그 아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대 남성의 가출은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 며칠 내로 돌아옵니다.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에요. 차도 버려져 있었고 협박 편지까지 왔다니까요. 내가 그 하얀 봉투를 보여줬지만 형사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문 채취는 하겠지만 장난일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기다려보시죠. 기다려보라니.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거야?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둘째 준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 다니는 38살 둘째였죠. 엄마, 서연이 누나한테 들었어. 형이 실종됐다고? 화상통화 화면 속 준수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쪽은 새벽이었을 거예요. 준수야, 형이 선산 문제 확인하러 갔다가. 준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형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또 그 소리. 나는 힘이 빠졌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솔직히 형이 불쌍했어요. 나는 해외로 도망쳤지만 형은 장남이라고 거기 묶여 있었잖아요. 도망? 내가 유학 간 게 도망이었어? 엄마가 형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형이 아빠 역할까지 해야 했고. 그만해. 엄마, 현실을 받아들여요. 형은 자기 인생 찾으러 간 거예요. 나는 화상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정신 차리실 때까지 친정에 있을게요. 서연아. 아, 그리고요.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준호 오빠가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 준비해야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 하나 사라졌다고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야? 나는 다시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이전 일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6월 15일. 그날은 맞아. 그날 준호가 안동시청에 회의 간다고 했었지. 혹시 준호가 그날 뭔가를 목격한 건 아닐까? 핸드폰을 들어 준호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준호 어머니인데요. 아, 어머니. 준호 형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혹시 6월 15일에 준호가 시청에 회의 갔었나요? 6월 15일이요? 잠깐만요. 아, 그날 형이 연차 내고 개인 용무 본다고 했었는데요. 연차? 준호가 나한테는 회의라고 했는데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밤 11시 나는 노트에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산이 3개월 전 타인 명의로 이전.
준호가 그 시기에 수상한 행동, 실종 직후 협박 편지, 경찰은 단순 가출 처리, 가족 모두 나를 의심. 이제 나 혼자 싸워야 해. 아들을 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창밖에는 추석 준비로 분주한 이웃집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송편 빚는 웃음소리,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우리 집만 깜깜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빛을 삼켜버린 듯이.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어머니시죠?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아들 찾고 싶으면 그만두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뭔 짓을 한 거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분노였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가족이 다 등을 돌려도 상관없어. 나는 내 아들을 찾을 거야. 나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등산화를 꺼냈어요. 30년 전 시아버님과 함께 선산 다닐 때 신던 것이었죠. 내일 새벽 나 혼자서라도 선산에 갈 겁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일이니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3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찾을게. 새벽 4시 30분. 준호가 사라진 지 나흘째. 나는 30년 된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부엌에서 물병과 손전등,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를 배낭에 넣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기신 묘지 관리 수첩과 낡은 지적도 오늘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우리 선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집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시어머님, 지금 어디 가세요? 새벽에. 선산에 간다. 혼자서요? 위험해요. 걱정 마라. 낮에 올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도 CCTV 앱으로 집을 보고 있었나 봐요. 안동시 와룡면으로 가는 길. 새벽 어둠 속에서도 길은 선명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오간 길이니까요. 선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차는 이미 견인되어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낯선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유지 출입금지 팻말, 새로 설치된 철조망, 그리고 CCTV. 뭐야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없었는데 철조망 너머로 우리 선산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선산이 있던 자리가 보였어요. 벌목된 나무들, 파헤쳐진 땅,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여기 우리 선산이에요. 들어가야 해요. 선산이라뇨? 여긴 개발 소유지입니다. 나가세요. 한 남자가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침입자가. 나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옆 야산으로 돌아가는 오솔길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 통로였죠. 30분을 돌아서 간신히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님 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 묘도, 남편 묘도 모두 평평하게 밀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보.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포클레인 자국 사이에 끼어 있는 서류 조각.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더니
매매 계약서의 일부였습니다. 날짜는 6월 15일. 그리고 보이는 이름. 이준. 뒷부분이 찢겨 있었지만 분명 우리 준호 이름 같았어요. 준호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말도 안 돼. 주변을 더 뒤지니 구겨진 명함이 나왔습니다. 개발 토지 매입팀 박진수 과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개발을 검색했어요. 대규모 리조트 개발 추진. 안동시 와룡면 일대 500만 평. 기사를 읽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우리 선산이 있는 곳이 개발 예정지의 정중앙이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정장 입은 남자 둘이었어요. 박정숙 씨 계시죠? 안동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들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시청 직원이 아니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이준호 씨가 정식으로 서명한 매매 계약서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준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준호 필체가 아니야. 서명이 다르다. 이거 위조예요. 우리 아들 서명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나타나서 부인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계약서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6월 14일. 하지만 준호의 인감도장은 집 금고에 있었어요. 내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인감은 누가?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개인정보라 본인이 아니면 아들이 실종됐어요. 제발 확인만 해주세요. 직원이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6월 14일. 발급 기록이 없네요. 뭐라고요? 잠깐. 이상하네. 시스템에 수정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것 같은데.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하세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조작? 구청 시스템을 조작할 정도면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가 와 있었어요.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고 들었어요. 서연아, 준호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왜요? 계약서가 위조된 것 같아. 준호 서명이 아니야. 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대학 선배인데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날 밤 서연이가 데려온 젊은 형사가 집에 왔습니다. 강 형사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토지 강탈이에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럼 우리 준호는 실종이 아니라 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준호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조직은 위험해요. 경찰 내부에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고, 강 형사가 떠난 후 서연이와 나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해요. 오빠를 의심했던 것. 됐다. 이제라도 믿어주니 고맙다. 서연이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IT 회사 다녔잖아요. 디지털 포렌식 좀 할 줄 알아요. 오빠 컴퓨터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준호야,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꼭 구하러 갈게.
창밖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밤 고속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리만 빼고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사라진 지 닷새째 되는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밤새 준호의 컴퓨터를 뒤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준호가 3개월 전부터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열려 있었어요. 대부분 삭제됐지만 서연이가 복구한 것들이었죠. 제목 아리 와룡면 산 23번지 건 마이너스 긴급. 보낸 사람 박진수 과장. 준호 씨 계속 거부하시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가 3달 동안 협박받고 있었어요. 선산을 팔라고. 준호야, 그런 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박정숙 씨 맞으시죠? 전화드렸던 김명수입니다. 어제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죠.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시고 차를 대접했어요. 김명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등기소에서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들 준호 씨를 압니다. 우리 모두 놀랐어요. 6월에 등기소로 찾아왔었어요. 선산 등기가 이상하다고 확인해 달라고요. 그때 제가 조사해 보니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근 3년간 와룡면 일대에서 비슷한 일이 18건 있었습니다. 모두 묘지나 임야였고 소유주들은 서류를 보니 섬뜩했어요. 절반이 실종, 나머지는 급작스런 이민이나 요양원 입소였습니다. 준호 씨가 이걸 파헤치려 했어요.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그래서 나한테 숨긴 거구나. 나를 보호하려고. 김명수 할아버지가 또 다른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목상개발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정치인, 경찰 간부 심지어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청 고위직도 연루되어 있어요. 서연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나쁜 놈들.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군요. 김할아버지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분을 찾아가세요. 정의로운 검사입니다. 제 제자예요.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윤재민 검사. 떠나기 전 김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는 살아있을 겁니다. 그들은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할 테니까요. 살아있다. 우리 준호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오후 3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준수였어요.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준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형 얘기 그만 캐고 다니라고. 엄마도 위험하다고. 준수야, 내일 첫 비행기로 갈게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이제야 가족이 하나가 되는구나. 저녁 무렵 서연이가 노트북을 들고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왔어요. 시어머니, 찾았어요. 목상개발 서버를 해킹. 아니, 합법적으로 들어갔는데요. 화면에는 놀라운 문서가 떴습니다. D-데이 계획서. 9월 17일 추석 연휴 마이너스 전 지역 불도저 투입. 묘지 완전 제거. 위험 인물 이준호 9월 20일까지 처리. 9월 20일.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그때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제보를 받았는데 폐공장의 수상한 움직임이.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와룡면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시어머니, 제가 운전할게요. 위험해. 너는 민준이 생각해야지. 민준이한테 아빠 구하러 간다고 했어요. 애도 알아야 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밤 9시,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폐공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어요. 건물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가 속삭였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준호야. 의자에 묶여있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분명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떡해. 서연이가 재빨리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오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왔네. 대단하시네요. 한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간 서연이가 가방에서 스프레이를 꺼내 뿌렸어요. 최루 스프레이였습니다. 흑! 남자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우리는 준호를 부축해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녹음기. 내 주머니. 준호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5일 동안 그들 대화 다 녹음했어요. 증거. 차에 타자마자 서연이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쫓아왔지만 서연이의 운전 실력은 대단했어요. 시어머니, 경찰서 가면 안 돼요. 병원 먼저 가야 해요. 하지만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 검찰청 가요. 윤재민 검사. 김할아버지가 알려준 그 검사. 새벽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윤 검사가 직접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명수 선생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윤 검사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일제 검거할 겁니다. 준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선산, 다른 피해자들 다 구해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끝까지 정의로운 내 아들. 병원으로 가는 길. 준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혼자 해결하려다가. 됐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서연이가 운전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다시는 혼자 짊어지지 마요. 창밖으로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도 이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VIP 병실. 준호가 깨어난 지 이틀째 되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재민 검사가 수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녹음한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에요. 윤 검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조직도가 떴어요. 목상 개발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위에 토지은행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고 여기에 정치인 7명, 경찰 간부 12명, 시청 공무원 23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준호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검사님, 다른 피해자들은요? 18가족 중 3명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는 찾고 있습니다. 3명이 죽었다고? 우리 준호도 하마터면. 서연이가 물었어요. 왜 하필 묘지와 임야만 노렸을까요? 윤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묘지는 관리가 소홀하고
상속이 복잡해요. 특히 명절에만 찾는 선사는 몇 달간 비어 있어도 모르죠. 완벽한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때 준수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막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형, 괜찮아? 준호가 동생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준수야, 미안해. 걱정시켜서. 형제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 검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올해 추석 전에 모든 걸 끝내려 했을까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들이 10월에 대규모 착공식을 한대요. 정부 고위층이 다 온다고.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 한 거군요. 장애물. 우리가 그들에게는 그저 장애물이었구나. 오후에 김명수 할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3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박정숙 씨 시아버님 기억하시죠?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어요.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무렵 시아버님이 등기소에 자주 오셔서 주변 땅 소유권을 확인하셨거든요. 누군가 몰래 매입하고 있다고. 세상에. 시아버님도 이 일에 휘말리셨던 거야? 그때도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반대 운동을 주도하시자 그 사고가 났죠. 그 후 개발은 무산됐고요.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30년 만에 다시 시도한 거예요? 네. 이번엔 더 조직적으로, 더 은밀하게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병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3개월 전부터 알았어요. 할아버지 묘에 가려는데 길이 막혀 있었죠.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왜 말 안 했니?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힘드셨잖아요. 서연이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오빠, 앞으로는 혼자 짊어지지 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준수도 형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형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못됐지? 아니야. 내가 평소에 힘든 내색을 많이 했나 봐.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밤 10시 윤 검사가 다시 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일제 검거 작전을 시작합니다. 73명 전원 체포 영장이 발부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불법으로 빼앗긴 토지는 모두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선산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윤 검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미 훼손된 묘지는 복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시아버님, 시어머님 여보. 다 파헤쳐졌겠지. 준수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모시면 되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준호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검사님, 혹시 다른 피해 가족들 명단 있으세요? 왜 그러시죠? 추석이잖아요. 그분들도 차례 지내야 하는데. 선산이 없어서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걱정하다니.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보고 계시죠?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 손자가 목숨 걸고 지켜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시어머니, 못 주무세요? 응. 너도?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됐어. 나도 준호가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는 줄 몰랐는걸.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혼자 그 사람들과 싸우실 때 나는 달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아들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더라.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란 게 뭔지.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 5시 윤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작전 시작했습니다. 속보 보세요. TV를 켰더니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규모 토지 사기단 일제 검거, 피해액 3천억 추정. 화면에 목산 개발 사무실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얼굴을 가린 고위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준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검거작전 다음 날 오전 10시. 병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윤재민 검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큰일입니다. 검거된 73명 중 45명이 석방됐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래요. 누군가 더 큰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녹음 파일은요? 제가 목숨 걸고 녹음한. 윤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원에서 불법 취득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채택 불가래요. 이게 무슨... 그럼 다 헛수고란 말인가? 서연이가 노트북을 두드리다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 인터넷 기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제까지 있던 토지 사기 기사가 하나도 안 보여요. 준수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안 돼요. 완전히 삭제됐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5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1명이 검찰청 배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감찰부입니다. 윤재민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윤 검사가 당황했어요. 직권남용이라니 정당한 수사였습니다. 그건 감찰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동행하시죠. 윤 검사가 끌려가면서 우리에게 소리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검사가 끌려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측에서 퇴원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죄송하지만 VIP 병실이 필요한 분이 오셔서 오늘 중으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준호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상해요. 누군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서연이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계속 따라와요. 아까부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준수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아니에요. 돈이나 귀중품은 안 건드렸어요. 뭔가를 찾은 것 같은데. 뭘 찾았을까?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미 검찰에 다 넘겼는데. 그때 준호가 자기 방에서 소리쳤어요. 없어졌어요. 뭐가? 할아버지 유품 상자요. 시할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수첩이 있었는데 김명수 할아버지가 말했던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7시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50대 후반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은행 대표 최원석입니다. 우리 모두 경계심을 갖고 그를 바라봤어요. 돌아가세요. 당신들과 할 얘기 없어요. 최원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선산을 원래대로 복구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위로금으로 30억을 드리죠. 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각서를 써주세요.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겁니까? 최원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윤 검사도 이미 손을 뗐고 경찰도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증거도 다 무효가 됐죠. 이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가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최원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호 씨가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영영. 문이 닫힌 후 우리는 공포에 떨었어요. 밤 11시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졌어요. 제가 그냥 포기할게요. 무슨 소리야? 30억이면 선산도 되찾고 모두 안전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오빠가 목숨 걸고 지킨 정의를 돈 몇 푼에 팔겠다고? 준수도 형을 말렸어요. 형,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할아버지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개죽음이 돼. 맞아.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새벽 2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명수 할아버지였어요. 박 여사님, 시할아버님 수첩 찾았어요? 도둑 맞았어요. 왜요? 거기에 30년 전 비리의 증거가 있어요. 그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할아버님이 당시 토지은행 전신의 비리 자료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게 있으면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김할아버지한테도 무슨 일이. 새벽 4시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피투성이가 된 김명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간신히 의식을 유지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복사본. 만들어뒀어요. 시할아버님 수첩. 스캔. 누가 이런 짓을. 그들이. 토지은행. 30년 전 살인도. 다 들어있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사이 김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시아버님의 수첩이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9월 15일 일기. 오늘도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선산을 팔라고 한다. 거절하자 가족을 위협했다. 내일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고발할 것이다. 증거는 다 모았다. 토지은행 최 회장과 정치인들의 커넥션, 불법 토지 매입, 살인교사. 모든 것을. 다음 날짜는 9월 16일.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숨을 들이켰어요. 할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며 복면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USB 내놔. 우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30년 전 시아버님을 죽인 그들이 이제 우리까지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면한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5명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USB 내놔. 안 그러면. 그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다리를 절면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서연이, 준수야. 뒤로 가. 하지만 내가 준호를 뒤로 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내가 나설 때야. 나는 USB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이거 원하는 거죠? 30년 전 내 시아버님을 죽인 증거. 복면한 사내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래. 조용히 넘기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USB를 창문 쪽으로 들었어요. 한 발만 더 다가오면 밖으로 던진다. 새벽이라도 누군가 죽을 거야. 시아버님, 힘을 주세요. 30년 만에 당신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그때 서연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지금 3,000명이 보고 있어요. 복면한 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서연이가 재빨리 SNS 라이브를 켠 거였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토지은행 최원석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언론사에 제보함. 지금 가는 중. 준수가 노트북을 들었어요. 저도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USB 빼서도 소용없어요. 복면한 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리더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상황 안 좋습니다. 철수해야.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면한 자들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나를 부축했어요. 괜찮다. 다들 다친 데 없니?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취재진도 함께 왔어요. 서연이의 라이브 방송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던 거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뭡니까? 나는 USB를 들어보였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1994년 제 시아버님 이상복 씨는 토지은행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살해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BS 9시 뉴스 톱이었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토지 개발 살인 사건. 현재의 토지 강탈과 연결.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1994년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사건. 당시 토지은행 전신인 산업의 회장은 현 토지은행 최원석 대표의 아버지였습니다. 화면에 시아버님 사진이 떴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수첩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스튜디오로 전화 연결이 됐어요. 피해자 며느리 박정숙 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것은 단순 교통사고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우리 땅을, 우리 조상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겁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 아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수법은 변하지 않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수사 지시가 떨어졌어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오후 3시 최원석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30년 전 시아버님 살해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윤재민 검사도 복직했습니다. 그를 감찰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죠. 저녁 무렵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피해 가족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 산소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남편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네요. 18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이 좁을 정도였어요.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시아버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지키려던 것들을 우리가 지켰어요. 밤 9시, 준호가 거실에 가족을 모았어요. 엄마,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짊어지려 해서, 가족을 믿지 못해서. 서연이가 남편을 일으켰어요. 오빠, 우리도 미안해요.
오빠 마음을 몰라줘서 준수도 형을 안았습니다. 형,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킬게. 선산도 가족도 나는 아이들을 모두 안았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명수 할아버지였어요. 휠체어에 탄 채였지만 살아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뉴스 봤어요. 해내셨네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전 제가 신입이었을 때 이상복 어르신을 뵀어요. 정말 올곧은 분이셨죠. 그분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다음 날 추석 당일, 우리는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파헤쳐진 묘지였지만 임시로 제단을 차렸어요. 18가족이 모두 함께 했습니다. 준호가 제주가 되어 잔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30년 만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조상들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죠. 서연이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내년에는 더 많은 가족이 모일 거예요. 무슨 말이니? 서연이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둘째가 생겼어요. 새 생명이. 이 아픔을 딛고 새 생명이 오는구나. 준수가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형, 나도 한국에 돌아올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잖아.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추석 대보름의 햇살이 온 산을 비췄어요. 최원석과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30년 전 사건도 재수사하기로 했다고요. 우리는 선산에서 내려오며 약속했습니다. 매년 이곳에 모이기로, 진실을 기억하기로,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로. 준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서. 너희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등기부의 빈칸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건 우리 존재, 우리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였어.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가족의 힘으로, 진실의 힘으로. 산을 내려오는 길, 등 뒤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잘했다, 며느리야.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2025년 추석.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추석이었어요. 집안 가득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할머니, 저도 송편 만들래요. 7살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반죽을 주물렀습니다. 그 옆에는 갓 돌진한 둘째 민서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민서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수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 정착해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형, 좋은 소식 있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좋은 소식? 준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할아버지 명예 훈장이 추서된대요. 민주시민상 최고 등급으로요. 시아버님, 30년 만에 인정받으셨구나.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우리 가족은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파헤쳐졌던 묘지는 깨끗이 복구됐고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의로운 시민 이상복 지묘라고 새겨진 시아버님 비석이 햇살에 빛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8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작년 그날처럼. 정숙 씨, 김명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신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당연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윤재민 검사도 왔습니다. 이제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아니에요. 검사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였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나왔습니다. 30년의 진실 추석 특집이에요. 준호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인터뷰 괜찮으시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PD가 질문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등기부의 빈칸. 그게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제 그 빈칸이 채워졌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이웃의 연대로, 그리고 진실의 힘으로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18가족이 함께 준비한 제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어요. 준호가 제주가 되어 첫 잔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작년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제사가 끝난 후 우리는 선산 아래 새로 만든 정자에 모였습니다. 이상복 의사 기념 정자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죠. 최원석과 그 일당은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살인 사건도 재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빼앗긴 땅들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피해 보상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30년을 잃었잖아. 시아버님도 남편도 못 돌아오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는 법이지. 김명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긴 거예요. 해질 무렵 우리는 선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TV에서는 추석 특집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토지 강탈 사건 1년. 피해자들의 현재는 화면에 우리 가족이 나왔습니다. 웃으며 송편을 빚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나는 손자를 안으며 답했어요. 그래. 증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너희 아빠도 모두 영웅이란다. 저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 밤 10시 가족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홀로 마당에 나와 달을 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낡은 등기부 등본을 꺼냈어요. 이제는 필요 없는 종이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으니까요. 시아버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30년의 한을 풀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응. 달이 예뻐서. 준호가 내 옆에 섰습니다. 엄마,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뭔데? 준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목상개발 부지에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30년 전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정말? 네. 그리고 그 중심에 할아버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어요. 진실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야.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 거실에서 민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들어가자. 가족이 기다리잖아. 집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등기부의 빈칸.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욕심이 만든 구멍이었고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빈칸을 채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굴복하지 않는 진실로,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로. 이제 새로운 등기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엔 빈칸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이, 우리 역사가, 우리 존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니까요. 현관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니, 새로운 시작이구나.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추석 밤 풍경.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준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이리 와요. 우리 어릴 때 사진 나왔어요. 화면에는 30년 전 가족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와 남편, 그리고 어린 준호와 준수, 그리고 그 뒤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계속 여기 있었어. 누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가. 등기부의 빈 칸쯤은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민서가 내게 팔을 벌렸어요. 나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창밖에 보름달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실의 힘, 그리고 희망. 등기부의 빈칸은 채워졌지만 우리 마음의 빈칸들도 하나둘 채워지고 있었어요. 서로를 통해, 함께함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단서가 되길 바라며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